기황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황후의 실제 얼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프랑스일지도 모르겠다. 이건 장희빈보다 더한 겁니다. 왜 어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더 높은가? 왕이 높아. 아니야, 황제가 더 높은 거야. 아는 어린이가 하는 이야기죠. 황제의 부인을 황후라고 하고 왕의 부인을 왕후 또는 왕비라고 하니까 황후가 왕비보다 높은 거잖아요. 이 어린이 수준의 높낮이로 따져보면 글쎄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여성 기황후입니다. 고려 사람이고 성은 기씨고 그런데 황후가 됐어요. 몽골 제국의 제16대 칸 순제 토곤테무르 칸의 황후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데 이상하리만큼 아는 게 없습니다. 우선 이름을 몰라요. 성은 기씨인데 이름은 모른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모르는데 나이를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런데 유명한 사람. 좀 이상하게 유명한 거죠. 자, 기황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썰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드라마 기황후가 방송된 적이 있었죠. 51부작이었고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29.2%가 나왔다고 하네요. 정말 꿈의 시청률입니다. 그때 기황후가 이렇게 미인이었다고? 이런 그 미인 신드롬 이런 걸 낳았던 하지원 씨 얼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기황후의 실제 얼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불랑국 헌마도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불랑국은 유럽의 어느 나라를 한문으로 표기를 한 건데 대개 불랑 그렇게 나가면 포르투갈을 가리켜요. 그런데 프랑스일지도 모르겠다. 또 어떤 그 해석은 교황이 보낸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 불가입니다. 그 나라에서 몽골 황제 토곤테무르 칸에게 말을 바치는 그런 그림, 이런 그림이 남아 있는데 부분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만 이 그림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 몽골 황제 토곤테무르 칸이고 바로 그 오른쪽에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좀 커 보이는 사람이 바로 기황후일 거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기황후가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고려사나 원사의 기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황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은 밝혀져 있어요. 기자오라는 사람이고 기자오의 5남 3녀 중 셋째 딸, 막내입니다. 5남 3녀가 아들 5 다음에 딸을 셋 낳은 건지 아니면 아들, 딸이 섞여 있는데 기록을 할 때 아들 먼저 딸 나중에 한 건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큰데요. 어쨌거나 딸 셋 중에서는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유난히 예뻐하는 딸이었겠죠. 이 셋째 딸이 몽골에 공녀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체로 몽골에 공녀로 가는 시기가 10세 전후 정도 되거든요. 10살 조금 넘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출생 연도를 모르니까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10세 좀 넘어서 몽골에 공녀로 갔을 것이다. 이 어린 딸을 보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몽골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공녀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어린 아이의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황후가 되기도 합니다. 황후와 노예,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몽골에 공려로 간 다음에 다음 행선지가 어디로 결정됐냐면 몽골의 황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궁에서 일하는 여자를 궁녀라고 하죠. 또는 궁인이라고 하죠. 공려로 간 다음에 궁인, 궁녀가 된 겁니다. 그게 언제였을까? 역시 모르지만 대체로 1333년에서 1335년 사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1333년이 몽골에서 토곤 테무르칸이 즉위한 그 시기거든요. 그때쯤 궁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1335년 이전이라고 보는 것은 1335년 이후로는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궁녀가 된 상태에서 1339년에 황제의 아들을 낳습니다. 순제, 토곤 테무르칸의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을 아유시리다라라고 짓게 되는데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어요. 토곤 테무르칸에게 황자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일찍 죽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확인되는 토곤 테무르칸의 아들은 모두 3명이에요. 셋 중에 하나는 일찍 죽었고 하나가 아유시리다라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존재가 미미합니다. 늦게 낳았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의 유일한 아들을 낳은 궁녀가 된 거죠. 이건 장희빈보다 더한 겁니다. 자, 이래서 갑자기 벼락출세를 합니다.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1340년에 황후가 되는데 단 황후가 둘이 있었고 두 번째 황후, 제2황후가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뒤에 아들 아유시리다라가 황태자의 책봉이 되어서 다음 황제 자리를 예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그 황태자의 친모로서 기황후가 원의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65년에 제1황후가 죽으면서 기황후가 제1황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원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시기예요. 망해가는 나라의 제1황후. 자, 그러다 보니까 지위는 높지만 별 볼 일은 없었던 거죠. 제1황후가 되고 3년 뒤에 1368년에 원나라가 수도 대도를 빼앗기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기황후도 황제를 따라서 북쪽으로 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2년 뒤에 토곤 테무르칸이 세상을 떠나고 아유시리다라가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기황후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황제가 된 건데 그때 기황후가 살아 있었는지 살아서 이것을 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7년 뒤에 아유시리다라가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 투구스 테무르가 즉위하는데 이것도 봤을지 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1388년에 원나라가 망하는데 이때까지 살아 있었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나이를 몰라서 추측도 불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고려에서 공려로 끌려가서 거기서 황후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동안 기황후가 한 일은 뭐죠? 아들을 낳은 것, 또 황제의 총애를 받은 것, 다 남편 덕이잖아요. 자, 기황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냐면 몽골 제국의 제16대 칸 토곤 테무르, 뒷날 한문식 묘호로 순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토곤 테무르는 고려와도 관계가 있는 황제입니다. 아버지가 13대 칸이에요. 14대, 15대를 건너뛰어서 그 아들이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 사이에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이런 감이 딱 잡히시죠?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 고려의 왕위 계승이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이때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복잡한 황제 자리에 계승이 몽골에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몽골 제국은요, 칭기스칸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순조롭게 이 황제 자리가 계승된 적이 없어요. 대개 정주 국가들은, 유목 국가가 아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나라들은 후계자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왕이 죽으면 태자나 세자가 그 자리를 계승하도록, 고려는 태자, 조선은 세자라고 불렀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유목 국가는 그런 게 없어요. 황제가 죽으면 누가 계승을 한다는 얘기죠? 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추대를 받게 돼요. 그렇다 보면 누가 가장 능력 있는 거야? 싸울 수밖에 없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유목부족, 유목국가는 말자 상속이야. 막내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말자, 막내에게 상속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유목을 할 때 양떼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이 무리가 커지면 또 여러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을 전부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분가를 하게 됩니다. 첫째가 양떼 일부와 양을 기를 수 있는 초원 일부를 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둘째도 그렇게 나갑니다. 막내 아들은 내보내지 않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다가 죽으면 막내 아들이 그 재산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는 것, 이게 말자상속이에요. 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렇게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목하던 시절에는 말자상속이 가능하지만 이미 국가를 만들어 놓고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는 말자상속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 말자상속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몽골 제국 이야기를 할 때는 틀리는 쪽이죠. 그나마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 발전의 기운을 받아가면서 황제 자리 계승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내전도 있고 다툼도 있고 황제를 결정하는데 2년, 3년, 5년 이런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이걸 공위, 자리가 빈 시대라고 하는데 후반 이후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았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몽골 황실의 계보도입니다. 여기에서 쿠빌라이의 손자 6대 테무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조 쿠빌라이 손자가 6테무르잖아요. 그 다음에 테무르는 후손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느냐면 조카에게 갑니다. 무종 카이샨 7, 8 인종 아유르바루아다. 그 다음에 인종의 아들, 오랜만에 아들로 계승이 된 거죠. 영종 시데발라. 시데발라 다음이 저쪽으로 건너가서 태정제 이순테무르예요. 10. 그 다음에 아들로 이어집니다. 11 천순제 아라기바. 그 다음에 12, 14 문종 툭테무르, 이런 게 나오잖아요. 12대 칸이 됐다가 형한테 양보를 해요. 그래서 13대 명종 코실라가 황제가 됐다가 다시 동생이 그 자리를 회수합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문종 툭테무르는 12대 황제이기도 하고 14대 황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종의 아들로 가지를 않고 형 명종 코실라의 아들로 가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15 영종 1인지발, 형이 나중 순제 토곤테무르, 그리고 순제 토곤테무르의 아들 소종 아유시리다라. 이 아유시리다라가 기황후가 낳은 아들이죠. 그림이 이렇게 복잡하니 이때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몽골사 시험 공부하려면 꽤 머리 좀 아팠을 거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황제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 사정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테무르칸이 죽어요. 테무르칸이 죽었을 때 내전이 벌어집니다. 저쪽에 있는 아난다와 이쪽에 있는 카이샨 아유르바루아다 형제 연합, 둘 간의 내전이 벌어져서
카이산 아유르바루아다 형제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때 몽골에 있던 충선왕이 카이산 아유르바루아다 형제 편에 들었다가 원에서 실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이산이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둘이 협력을 해서 카이산이 황제가 된 거니까 그때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카이산이 황제하고 그 다음은 누가 이걸 이어받느냐? 동생이. 아유르바루아다가 이어받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다시 카이산의 아들이 이걸 계승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산 죽고 아유르바루아다가 황제가 된 다음에 형과의 이 약속을 깹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구대 시데발라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요. 이것이 몽골 조정 안에서 파란을 일으킵니다. 약속 위반이야. 누가 이 약속을 보증하고 있었냐면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보증하고 있었어요. 닭이라는 태후가 이 약속을 보증하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 왜 그래? 해가지고 이 태후와 황제 사이가 벌어지고 시데발라가 황제 자리를 계승한 다음에도 이 자리가 계속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시데발라가 피살당해요. 시데발라가 피살당하고 저 먼 쪽에 있는 이순테무르가 옹립돼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순테무르도 의문사를 당해요. 이거 누군가가 죽인 것 같아. 갑자기 죽는데. 그런 의심을 모두가 했던 거죠. 그럼에도 이순테무르의 아들이 즉위를 했는데 이때 이순테무르의 아들 아라기바를 지지하는 한 파가 있고 카이산의 아들 툭테무르를 지지하는 한 파가 있어서 내전을 벌입니다. 이때 아라기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몽골의 수도 두 개 가운데 상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상도파라고 부르고 툭테무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도에 있었기 때문에 대도파라고 불러요. 이 둘 간의 전쟁을 양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두 도읍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서 툭테무르 쪽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사람이 12대 그리고 14대 칸이 되는 문종 툭테무르인데 툭테무르가 이렇게 내전에서 이기니까 멀리 있던 그 형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툭테무르의 형 코실라라는 사람이 아니 너보다 내가 먼저지. 너 나한테 양보해야 돼. 군대를 끌고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툭테무르가 형한테 양보를 해요. 그래서 12대는 툭테무르, 13대는 코실라가 되는데 이 코실라가 즉위한 지 4일 만에 죽습니다. 이거는 독살이 너무나도 뻔했어요. 하지만 그 책임을 물을 겨를도 없이 툭테무르가 다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12, 13, 14대가 이렇게 휙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툭테무르가 사망을 할 때 아들이 있었는데 유언을 남깁니다. 자, 이것이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자기가 죽인 게 뻔한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 형의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코실라의 아들이 즉위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 이린지발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왜 토곤테무르가 아니고 이린지발이었을까? 누군가가 선택을 한 거죠. 요 선택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기로 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연인데요. 토곤테무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황제 자리가 아주 불안정하게 계승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야 황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황제보다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신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인데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황위 계승전에 참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오히려 황제보다 권력이 더 강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인종, 영종 부자와 싸웠던 테무데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기테우와 손을 잡고 황제들과 싸웠어요. 물론 끝까지 이기지는 못했지만 한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툭테무루가 내전도 거치고 또 형을 독살하고 이러면서 2번 황제가 되잖아요. 이 툭테무를 군사적으로 지지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엘테무르라는 사람인데요. 한자로는 연철모가 또는 연천모가라고 씁니다. 엘테무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테무르가 자꾸 나오죠. 툭테무르, 엘테무르. 테무르는요, 몽골 말로 쇠라는 뜻이에요. 철처럼, 쇠처럼 강한 이런 남자 이름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무르, 저런 테무르, 세빌리아 이발사엔 누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피가로. 이런 피가로, 저런 피가로. 몽골에는 이런 테무르, 저런 테무르. 테무르가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립니다. 자, 엘테무르라고 하는 권신이 있는데 엘테무르는 문종의 지지자입니다. 툭테무르의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고려사에도 등장해요. 엘테무르가 고려하고 어떤 인연이 있느냐면 충해왕이 몽골에 가서 왕이 되기 전에 수귀를 하고 있을 때 엘테무르가 충해왕을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있었던 충수광을 몰아내고 충해왕을 왕으로 올리는 일을 엘테무르가 합니다. 고려 정치에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이 엘테무르가 툭테무르를 지지해서 황제로 올린 다음에 그 형 호실라의 첫째 아들을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어디로 보내느냐? 고려의 대청도로 보내요. 그래서 토곤테무르가 황제가 되기 전에 고려에 와서 생활한 적이 있었던 거죠. 고려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중국 광서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광서지방 어디냐면 우리 관광 많이 가는 계림, 구일인 여기로 옮겨갔어요. 그 사이에 황제 툭테무르가 사망한 겁니다. 유배지에 있던 큰아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작은 아들, 그러니까 1인지바를, 작은 아들 1인지바를 황제로 올린 거죠. 이거는 엘테무르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된 1인지발이 즉위한 지 43일 만에 사망합니다. 먼저 황제의 유언은 코실라의 아들에게인데 그 아들 중 하나를 황제로 올렸는데 죽었잖아요. 유언이 아직 유효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을 불러다가 황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토곤테무르가 너무 두려워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엘테무르는 자기를 고려 섬에다가 처박아 놓기도 하고 대청도에서 중국 계림이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기까지 또 옮기게 하고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무슨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엘테무르는 또 엘테무르대로 이 토곤테무르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황제 자리가 당분간 비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엘테무르가 사망을 해요.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권력을 세습해요. 탱기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권력을 세습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몽골 안에서 엘테무르에 반대하는 새로운 권신이 출현합니다. 그 사람이 바얀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자로는 백안 이렇게 쓰는데요. 이 사람이 엘테무르 죽고 2년 뒤에 엘테무르의 아들을 비롯한 자녀 세력을 전부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엘테무르가 죽으면서 토곤테무르가 황제가 돼요. 힘없는 황제. 이래서 황제가 되는데 엘테무르가 죽은 다음에 토곤테무르가 즉위는 하지만 황제로서의 힘은 전혀 없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기씨예요. 궁녀가 되는 그 타이밍, 이게 아주 절묘했는데요. 그때 고려인 환관, 궁궐 안에 환관들이 물론 있었겠죠. 이 환관을 가장 많이 공급한 곳이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에서 환관이 되어서 몽골로 가는 사람들이 충렬왕 때부터 이미 많았었는데 그때 투멘데르라고 하는 고려인 환관이 기씨를 추천해서 궁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때부터 토곤테무르가 기씨를 만나게 됐을 겁니다. 한번 토곤테무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황제가 되기는 했는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고려에서 왔다고 하는, 아마 예쁘게 생겼었겠죠. 아마 미인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고려, 나 거기 가본 데야. 유배 생활을 했던, 그래서 알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온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마 좀 각별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원사에 이 기황후 열전이 있습니다. 원사에 이 황후의 열전 가운데 기황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 순제에게, 순제는 토곤테무르 칸의 한자식 묘호예요. 순제에게 차를 올리는 일을 담당했다. 차는 매일 마시는 거니까 아마 자주 보게 됐을 겁니다. 고향이 어디야? 고려인데요. 뭐 이러면서 좀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을 담당했는데 영리해서 총애를 받았다. 뭔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데 보통의 몽골 사람들은 어려서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할 시간에 말 타고 양치고 이런 거 해요. 그런데 고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공부로 뭐 대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이 기자우라고 하는 이 기황후의 아버지가 관리였기 때문에 딸에게도 최소한의 교양은 가르쳤을 거예요. 이때 공부한 이 교양, 이것이 황제를 만났을 때 뭔가 남다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1333년 9월이니까 토곤테무르가 황제가 된 직후에 황후를 책봉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토곤테무르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엘테무르의 딸이었습니다. 엘테무르는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그 아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 딸이 황후가 된 거예요. 토곤테무르는 싫었겠죠?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의 딸을 내가 부인으로 맞이해야 된다니.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토곤테무르 입장에서는 정략 결혼에 희생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아마 이런 상황이라서 이 기씨를 더 가까이 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황후가 된 타나시리라는 사람인데, 이 타나시리가 또 눈치를 채요. 그래서 항상 교만했고 기씨를 투기해서 매일 때렸다. 매일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또 무릎을 꿇리고 죄를 추궁하고, 뭐 너 잘못한 거 없어, 내 죄를 내가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추궁하고 몸을 불로 지지기도 했다. 이건 좀 엽기적이죠. 이런 어려운 시절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권력이 오래가지를 않았어요. 엘테무르가 죽고 2년 뒤에요. 1335년에 바얀이 엘테무르의 아들 탱기스를 비롯한 그 세력을 제거하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토곤테무르 황제 쪽에서 벌인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탱기스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궁궐로 들어가서 이 타나시리 황후의 치맛자락에 숨었다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것까지 붙잡아서 죽이고 타나시리까지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황후가 폐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자 토곤테무르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형제가 나를 모해했는데 내가 어찌 너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거절하고 추방해요. 추방당해서 가는 길에 민가에서 독살을 당합니다. 황제가 자기 부인을 내쫓고 독살까지 시킨 거예요. 이러면서 엘테무르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토곤테무르가 비어있는 황후 자리에 기씨를 올리려고 했는데 바얀이 반대를 해요. 고려 사람이라서 안 된다 라고 한 거죠. 바얀의 이 반대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황후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때까지 몽골의 황후는 옹기라트라고 하는 부족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배출을 했습니다. 몽골 사람이 아닌 고려 사람 가운데 황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얀의 이런 반대는 이유 있음이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황후 자리에 바얀 쿠투라고 하는 여자를 들이게 되는데 이 바얀 쿠투가 바로 옹기라트 출신이었습니다. 옹기라트는 뭐냐면요. 자, 몽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몽골 제국 등장 전에는 몽골이라는 존재가 사료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부족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 행정구역 이름 가운데 어디 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나 알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몽골 고원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부족 이름이에요. 그 몽골 그 초원지대에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만, 케레이트, 또 옹기라트, 오이라트, 점점점 여러 개 부족 가운데 하나가 몽골이에요. 이 몽골이 중심이 되어서 통일을 해서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몽골이 된 거죠. 초기 몽골 울루스를 구성하는 여러 부족 가운데 유력한 부족이 옹기라트입니다. 태무친이 결혼을 할 때도 옹기라트 부족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옹기라트 부족에서 딸이 태어나면 황후가 될 것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공주의 남편, 부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몽골 부족과 옹기라트 부족이 대대로 교환하는 이런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것이 실제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몽골의 황후들은 거의가 다 옹기라트 부족이에요. 그 전통에 따라서 토곤템으로도 옹기라트 부족의 바얀 쿠투라고 하는 여성을 황후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기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사건이었어요. 고려인 말하자면 후궁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황후에게서 보지 못한 아들을 고려 사람에게서 봤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른 쪽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자, 계보도 다시 한번 보시죠. 저쪽 끝에 문종 툭테무루와 부다시리라고 하는 황후입니다. 이 황후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엘토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툭테무루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에게 자리를 계승한다고 하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툭테무루의 아들이었던 엘토구스가 황제가 못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마 이 황실 사람들의 복잡한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엘토구스가 너무 어렸다. 그래서 당장 황제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형의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줬다가 그 다음은 엘토구스로 간다. 뭐하고 같아요? 카이샨과 아유르바르와다 형제가 했던 약속하고 똑같은 거죠. 동생한테 갔다가 동생 다음에는 다시 형의 아들이야. 이렇게 뭔가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곤테무루 칸에게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러면서 토곤테무루 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꼭 지켜야 하나? 토곤테무루가 변심을 해요.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툭테무루의 부인 부다시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보증하고 있는 권신 바얀을 넘어서야 돼요. 토곤테무루가 이때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톡토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바얀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툭테무루의 부인 부다시리를 유폐하고 다음 황제의 영순위자였던 엘토구스를 추방했는데 어디로 추방하느냐? 고려로 추방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토구스가 대도를 떠나서 고려로 향하는 길에 심양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것도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걸 통해서 토곤테무루가
권신 바얀을 제거하고 톡토를 앞세워서 친정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기씨를 제2황후에 책봉을 한 거예요. 제1황후는 옹기라트 출신의 황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2황후로 세우는 겁니다. 기황후는 아들을 낳자마자 정치적인 계산을 굉장히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어디서 키우느냐? 톡토의 집에서 키우도록 합니다. 다음 권력자는 톡토야 해가지고 톡토에게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톡토의 집에서 양육을 하고 이 아유시리다라가 톡토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정치적인 후견인으로 만드는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점에서 토곤테무르와 기황후와 톡토 이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일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황후는 다른 역대 몽골의 다른 황후들과는 정말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사 기황후 열전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기황후는 시간이 나면 여효경, 여자들에게 읽히는 효경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과 역사책을 읽고 역대 황후들의 어진 행적을 찾아 본받고자 했다. 독서를 한 거예요. 몽골에선 남자도 안 하는 독서를 황후가 한 겁니다. 사방에서 진귀한 물건을 바치면 그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바로 먹지 않고 태묘에 먼저 바친 뒤에 먹었다. 이 뭔가 좀 진지한 공부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몽골에서는 이거는 정말 기대하지 못하는 뭔가 학자 관리들의 행동을 황후가 한 겁니다. 몽골 수도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관의 명에서 죽을 쑤어서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고 금, 은, 곡식, 옷감 자기 재산을 내어서 무덤을 만들고 죽은 사람 10여만 명을 장사 지내게 했다. 국비로 한 게 아니라 사비를 털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한 사비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재산이 있어도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느 날 티베트 승려가 기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태자에게 불법을 배우게 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태자가 공자를 배우고 있으니 태자가 본성을 이룰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왜 공부시켜요? 불법을 익히게 해야죠. 그랬더니 기황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비록 깊은 궁궐에 있어 도덕을 알지 못하나 지금 천하는 공자의 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불법은 비록 듣기는 좋으나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태자에게 어찌 책을 읽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어때요? 세상을 다스리려면 유교를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자료는 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남촌 철경록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강원대학교 윤은숙 교수의 논문에서 재인용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기황후는 뭔가 이런 거죠. 뭘 좀 아는 여자, 다른 몽골 황후들과는 다른 이런 면모를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몽골 황실에서 자기 입지를 굳혀나간 거예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남편 토곤테무르칸의 총에도 힘이 됐겠지만 여기 더하기 개인의 능력이 뒷받침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늘까지 오르는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성취를 이뤄낸 겁니다. 고려인이 황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몽골 사람들의 반감이 있어요. 제2황후가 되었을 때 감찰사라고 하는 관청에서 반대하고 나섭니다. 감찰어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조께서, 이건 세조는 쿠빌라이 칸이죠. 고려와 더불어 일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쿠빌라이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참 지나고 나서
이때 감찰사 관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불가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세조의 자리를 이어받으셨으면서도 어찌 세조의 말을 잊고 고려 기씨를 황후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지금 제의가 자주 발생해서 하천이 끊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도적이 점점 늘어난 것은 모두 음이성하고 양이 쇠했기 때문입니다. 기황후를 강등하면 제의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황후 자리에서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토곤테무르가 노, 불청, 안 돼 이랬다고 하는데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반발을 이겨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더욱 강화하고 이것이 기황후가 한 일이죠. 몽골의 황시대는 황후들에게 재반, 사무, 경제적 기반 이런 것들을 전부 제공하는 관청이 만들어집니다. 기황후에게는 자정원이라는 관청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당시 몽골의 관리들 가운데 누가 가장 권력자야? 자정원이야, 기황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황후 앞에 줄을 서게 됐고 이 사람들을 자정원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기황후는 고려의 미인을 많이 모아두고 몽골 대신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보냈다. 미인계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황성의 높은 사람들이라면 고려 여인을 얻은 후에야 명가라고 불렀다. 명가가 되려면 고려 여자를 부인이나 첩으로 반드시 둘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려 여인은 아름답고 사람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오면 모두 총애를 빼앗겼다. 누가? 본부인이. 기황후의 미인계, 자정원당,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걸 가지고 기황후가 벌인 일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시고 아들에게 자리를 넘기시죠 하는 내선운동, 이걸 벌여요. 1353년에 황태자의 책봉이 됩니다. 이때 아유시리다라가 15살이에요. 황태자의 책봉하자마자 남편에게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남편을 믿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황태자가 됐으면 다음 황제 자리가 예약이 된 건데 굳이 왜 미리 물려주라고 했을까? 당연히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황태자는 다음 자리가 예약이 된 거긴 하지만 몽골에서 황태자가 순조롭게 황제 자리를 계승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안심할 수 없죠. 게다가 자기가 고려 사람이라고 한 것 때문에 계속 비난이 있고 계속 약점으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유시리다라가 만일 황제가 되더라도 외가가 고려라고 하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가장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선, 황제 자리를 물려준 것을 내선이라고 하죠. 내선을 받아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는 토곤테무르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아들이 황제로서의 기반을 굳히는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내선 운동을 벌인 것 같은데 토곤테무르가 당연히 싫어합니다. 게다가 이 톡토도 마땅치 않게 생각해요. 왜 그래야 되나? 톡토가 반대를 했고 이 문제로 톡토와 기황후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요. 톡토가 기황후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 당시 몽골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면 양자강 이남, 여기를 중국의 강남이라고 하죠. 이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한족 농민군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몽골 조정에서 대군을 편성합니다. 이 대군의 총지휘관이 톡토였는데 톡토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중에 지휘관 자리에서 해임이 돼요. 톡토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함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기황후에게 했습니다. 기황후가
모함을 받아들여서 톡토를 해임한 거죠. 그래서 바얀을 제거하고 토곤테무르의 친정을 가능하게 했던 톡토가 실각,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고 유배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황후가 톡토를 제거한 거죠. 왜 그랬을까? 아마 이 내선 운동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이 내선 시도에 대해서 토곤테무르가 화를 내면서 그걸 주장한 사람을 유배를 보낸 걸로 끝나는데요. 이야기가 좀 재미있게 원사에 실려 있습니다. 좌승상 카르마라는 사람인데, 좌승상은 몽골에서 넘버 2, 두 번째 높은 관직이에요. 가장 높은 관직이 우승상, 그 다음이 좌승상입니다.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좌가 높은데 몽골은 우가 높아요. 좌승상 카르마가 아버지한테 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황태자가 장성했고 매우 총명하니 마땅히 황제로 세우고 지금 황제는 태상왕으로 높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여동생이 듣고 자기 남편에게 우리 오빠가 이런 말 하던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황태자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태자가 황제가 되면 나를 죽일 텐데 이래가지고 황제에게 쫓아가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전달하지를 않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카르마가 폐하의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폐하가 늙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토곤테무르가 깜짝 놀라며 짐의 머리가 아직 희지 않았고 이도 빠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늙었다고 할 수 있는가. 화낼만 하죠. 실제로 이때 토곤테무르 나이가 37살이었어요. 37살인데 늙었으니까 그만하시죠. 이거 화낼만 해요. 그래서 토곤테무르가 이 말을 했다는 카르마를 유배 보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카르마가 희생이 된 거지만 기황후의 아들에게 물려주세요 시도가 실패로 끝난 거죠. 자, 이런 일을 기황후가 하고 있을 때 몽골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고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고려에서 보낸 공녀가 황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환영합니다. 아마 플래카드 붙였을 거예요. 경사가 났다. 게다가 이 황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몽골의 다음 황제가 반은 고려 피가 섞인 사람이 되겠네?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잖아요. 고려에서는 이걸 환영하고 저 기황후의 존재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 이런 요청을 해요. 이재현이 몽골에 글 하나를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고려 사람을 생목인과 동등하게 대해줄 것, 이걸 요청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찍이 원 황실의 인척이 되었고 이거는 몽골 공주가 고려로 시집 와서 고려 왕비가 된 이걸 이야기해요. 이번에 다시 황태자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황태자가 반은 고려피예요. 이렇게 줄기와 가지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니 어찌 생목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목이라는 건 뭐냐면 색깔 할 때 색하고 눈목자 쓰잖아요. 그래서 생목 그러면은 이 눈동자 색깔이 우리처럼 이렇게 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래서 컬러풀 아이스, 그게 아니고 재생목의 준말입니다. 재는 여러 가지, 색은 분류, 목은 항목, 색, 목, 이게 전부 종류라는 뜻이에요. 재생목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앙아시아 서쪽으로 모든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몽골에서 네 그룹을 나누게 되는데요.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그러니까 몽골, 한인, 남인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생목인이 되는 거죠. 주로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을 생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대우를 해달라. 이걸 보면 그때까지 고려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생목인보다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한인 정도의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등급 올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로. 그리고 외교 창구로 쓸 생각을 합니다. 톡토가 바얀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기왕후의 지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던 그 시점에 고려에서 몽골에 사신을 보내는데 누굴 보냈냐면 기왕후의 오빠 기철을 사신으로 보내요. 뭔가 기왕후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 반대로 갑니다. 기왕후의 생각은 그 정반대에 있었어요. 뭐냐면 원이 고려를 간섭하는 창구 또는 고려에 있는 기왕후 일족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회, 이걸로 쓰게 됩니다. 기왕후의 출현을 환영했던 고려에서 이내 기왕후 때문에 우리가 더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남자 형제가 5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세력을 믿고 방자했다. 남매뿐 아니고 그 친척들도 연주를 믿고 교만하고 횡포했다. 이런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그 친척, 얼마나 먼 친척이 그 세력을 믿었는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염돈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염돈서는 기철의 매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철은 아들이고 기왕후는 딸이고 염돈소는 사위예요. 자, 이런 사람인데 염돈소가 횡포한 게 아니고 이 자료는 염돈소의 간호, 그러니까 그 집 노비가 기왕후의 권세를 믿고 위세를 부려서 무리 5명, 6명과 함께 거짓으로 왕명이라고 속이고 남의 철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철 그 형제도 아니고 그 사위도 아니고 사위 집의 노비가 기왕후의 연주를 믿고 왕명을 날조한 거예요. 그러니 기왕후와 요만큼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왕후 이름 대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자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국왕하고도 싸우는데요. 또 그때 국왕이 마침 누구냐면 충혜왕입니다. 이 충혜왕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의 왕이 깡패 같았어요. 자기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충혜왕이 상인, 장사하는 사람 임신이라는 사람의 딸을 총애해서 궁중에 들였어요.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대후군에 임명을 해요. 이 임신이 내 딸이 충혜왕의 왕비야, 내가 그러니까 왕의 장인이야, 이걸 믿고 기륜을 구타해요. 기륜이 누구냐면 기왕후의 남자 형제입니다. 둘이 싸움을 벌인 거예요. 한 사람은 왕 믿고 한 사람은 기왕후 믿고 둘이 서로 싸운 겁니다. 이렇게 싸운다는 소문을 듣고 왕이 직접 기륜의 집에 가서 그 집을 부셔버립니다. 왕도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철이 몽골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충혜왕이 탐욕스럽고 음탕하고 부도덕합니다. 고려 국가를 없애고 여기 행성을 설치합시다. 그래야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려를 없애주세요. 이런 것을 행성을 세우자라고 해서 입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려가 없어지고 고려에 하나의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동행성이 있잖아요. 입성을 한 걸 보면 정동행성은 다른 행성과 달랐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고려를 없앱시다.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려를 없앱시다. 이 정도면 거의 반역 행위예요. 결국에 충혜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기씨 일족과의 이런 갈등,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충혜왕이 쫓겨나고 그 아들 충무광이 왕이 됩니다. 이때 토곤테무르가 고려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한 생각이 있어요. 고려가 뭔가 정치를 새롭게 해야 된다. 뭔가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고려에 정치라고 한 걸 요구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마침 고려에서도 충혜왕 때문에 시달리던 고려의 관리들이 우리 이참에 개혁을 합시다. 그래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정치를 해봅시다. 이래서 토곤테무르와 고려 관리들의 생각이 일치를 해서 정치라고 하는 게 당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이전에 충혜왕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나서죠. 그런데 고려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기황후가 고려에 글 하나를 보냅니다. 내 친척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해라. 야, 이걸 보면 기황후가 고려를 굉장히 아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토곤테무르의 고려 정치에 대한 관심,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황후가 고려에 이런 글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되는데요. 이 정치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지체되다가 2년 뒤에 정치 도감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권세가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빼앗고 이것을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고려의 관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구패청산 이걸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몽골 황제의 명령까지 있었으니까 힘을 받아서 개혁을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주라는 사람이, 기주 역시 기철 5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처벌받을까 도망을 가요. 이걸 잡아서 정치도감에 보내서 장을 쳤다. 황후의 형제라도 예외 없음. 이렇게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기산만이라는 사람, 그냥 기씨 집안의 먼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남의 토지를 빼앗은 죄목으로 장을 맞고 순군에 갇혀 있다가 거기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산만 옥사 사건. 이렇게 되니까 기산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해가지고 정치도감의 개혁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도감의 관리들이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정치도감의 활동이 중단됩니다. 몽골에서 직접 사신을 보내와서 진상을 조사하고 기산만 사건에 연루된 정치도감 관리들을 처벌하고 정치도감의 활동을 계속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한번 꺾인 개혁의 날개가 다시 펴지질 않습니다. 시지부지하다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정치도감이 폐지되고 말아요. 기산만이라고 한 정말 듣보잡이에요. 이런 사람의 죽음 때문에 고려가 모처럼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 기산만의 배후에는 기황후가 있었으니까 기황후의 존재가 고려 정치에 미친 가장 나쁜 해악, 바로 정치도감의 활동을 좌절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도감의 활동이 실패한 다음에 충무광이 어린 나이에 죽고 그 동생 충정왕이 왕이 되었다가 원에서 갑자기 충정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민왕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고려의 정치가 너무 무너지는 것이 몽골에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무렵부터는 일본 해적, 왜구가 고려도 빈번하게 침략을 해왔고 중국 동해안까지 침략을 했기 때문에 고려에서 이 왜구를 막아줘야 된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고려 국왕이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위에 있던 충정왕을 밀어내고 심지어 강화도로 쫓아냈다가 거기에서 독살까지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공민왕을 고려 국왕으로 앉힙니다. 고려에 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기황후의 권력이 가장 강성했을 때이기 때문에 공민왕의 고려 국왕 책봉은 기황후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공민왕이 기황후에게 고맙다고 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공민왕은 기황후를 배신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고려 국왕에 앉혀준 사람이기도 할 텐데 그걸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고려 국왕이 되었다. 즉위교서에서 나는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거야. 일국갱시, 한 나라를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포부를 내걸고 실패했던 정치도감의 그 개혁을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기황후 일족하고 충돌을 하게 되겠죠. 기산만 옥사 사건 같은 거 이거 무서우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자, 기황후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을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공민왕의 최측근이었던 조일신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기씨 일족을 공격을 합니다. 친위 쿠데타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해요. 조일신이 죽임을 당하고 공민왕은 나 아니야. 나랑 관계없는 거야. 이런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고 그러는 사이에 기씨의 권력이 더 강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런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왕이 어디를 가는데 기원이라는 사람, 기원, 이 사람 또 누구냐면 기철 5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말을 타고 와가지고 왕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 탄 말 옆에 자기 말을 나란히 댄 거예요. 그러면서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말 타고 행차할 때 신하가 왕과 나란히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호위병을 시켜서 얘 뒤로 보내 그랬다는 거예요. 기원의 머릿속에는 고려 국왕? 그거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잖아. 나는 황후의 오빠야. 황후의 동생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국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공민왕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1356년에 반원운동을 일으키는데 반원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뭐냐면 기철을 죽인 거였어요. 기철과 그 아들, 조카, 부인, 그 일가족을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반원운동의 신호탄을 쏩니다. 몽골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80만 대군으로 고려를 응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공민왕이 이걸 막을 힘이 없었겠죠. 하지만 공민왕에게는 몽골이 지금 그럴 정신이 없어. 지금 강남 지방의 한족 농민군과 싸우는 데에도 힘이 붙이는데 언제 군대를 80만을 모아서 고려를 공격하겠나? 못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적중합니다. 그리고 1356년 이 시점이 언제냐면 기황후도 고려의 일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돼요. 기황후가 토곤테무르에게 황태자에게 내선, 황제 자리를 물려주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벌일 때예요. 아마 기황후가 그 일 때문에 고려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좀 없기도 했을 거예요. 고려가 반원운동에 성공하면서 원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황후도 고려의 일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기황후는 또 한 번 황태자 선위 시도를 해요. 1360년에 미리 빌드업을 합니다. 내가 선위를 하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들이 누구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 공격을 해요. 모함을 하기도 하고 해서 처벌을 해서 조정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전격적으로 벌이려고 하는데 이때 토곤 테무르칸이 이 사실을 알고 2달 동안 황후를 보지 않았다. 사이가 아주 악화된 거죠. 이때 황태자에게 선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때부터 황제파와 황태자파, 몽골 조정이 둘로 갈라지게 되고 황태자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곧 기황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런 상태에서 1363년에 기황후가 아들에게 실권을 잡고 있는 황태자 아유시리다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위해 복수를 하지를 않느냐. 고려에 대한 복수, 친정을 풍비박산 낸 그 고려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몽골에서 공민왕을 폐위하고 고려의 왕족이라고 하는 덕훈군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고 기산보노, 이 사람은 기씨 일족이겠죠. 이 사람을 고려 세자로 책봉하고 최유라고 하는 몽골에 살고 있던 부원배를 시켜서 1만 명 군대를 고려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서 들어왔다가 최영과 이성계 군대에 패배를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원사 기록에 따르면 17기만 돌아왔다. 10,000명이 왔는데 17기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10,000명이 믿을 수 있는 숫자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고려에서 죽거나 사로잡혀서 고려에 살게 되거나 하는 아주 참혹한 패배를 당한 거죠. 몽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황후가 크게 부끄러워했다. 누구에게 부끄러웠을까요? 아들에게. 또 몽골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러웠겠죠. 이것이 고려와 몽골의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기황후는 고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다만 몽골 내부의 권력 투쟁은 계속됩니다. 1364년, 그러니까 기황후가 보낸 몽골군이 고려에서 패배하고 돌아간 바로 그 해예요. 그 해에 보르테무라고 하는 몽골 장군이 군대를 끌고 대도, 수도를 점령합니다. 황태자 아유시리다라와 기황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몽골 장군의 불만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때 기황후는 보르테무르에 의해서 유패가 됩니다. 다른 장군을 끌어들여요. 코코테무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보르테무르를 잡아 죽여요. 그리고 기황후가 다시 권력을 잡는데 이 와중에 또 벌인 일이 뭐냐면 황제 토곤테무르를 협박해서 선위, 황제 자리를 황태자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끈질기게 끝까지 남편을 몰아내고 아들을 황제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 이걸 보는 것이 기황후의 필생의 희망사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제1황후였던 바이안 쿠투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하들이 토곤테무르에게 제2황후를 1황후로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부답,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올리는 게 맞는데 나는 그러기 싫은걸, 뭐 이런 거죠. 토곤테무르는 아마 어느 시점에선가부터는 이 기황후가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신하들이 다시 요청하자 수락해서 제1황후가 됩니다. 하지만 제1황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수도, 대도, 지금 베이징이에요. 여기가 함락되고 황제가 몽골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황후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황후에 대한 기록이 끝이 납니다. 기황후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기황후는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고려에서 공려로 몽골에 가서 거기에서 황후가 되기까지, 황후가 된 다음에는 몽골에서 권력을 강화하고 아들을 황제에 올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몽골의 멸망과 함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죠. 몽골이 망하고 명나라 초에 기록을 한 많은 한족 학자들은 기황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도한 평가입니다. 몽골은 망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황후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기황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한 것은 과한 모함이죠. 기황후는 고려에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기황후가 고려에 도움이 된 것은 없었다. 오히려 기황후의 존재가 고려 안에 칭원파의 입지를 넓혀줌으로써 고려에 훨씬 더 많은 해악을 끼쳤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기왕후의 영정사진? 그게 지금 요 하지원과는 굉장히 괴리가 크잖아요. 그 당시 미인의 정석이 그렇게 이런 모자 쓴 사진? 그 기황후의 초상이 지금 있죠. 있는데 중국 역대 황제들 초상처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물 초상이 아니고 뒤에 그려진 일종의 상상화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죠. 정말 보름달 얼굴입니다. 기왕후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그렸는데 그렇게 그렸다는 것은 이걸 그렸을 그 시점의 미인상이 그런 보름달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인에 대한 생각,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면 미인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왕후 당시의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왕후 당시에는 어떤 얼굴이 미인이었을까요? 이거 답하는 거 쉽지 않아요. 2025년 한국에서는 어떤 얼굴이 미인입니까? 답이 없죠. 답 없음. 당시 태감의 역할이 원에서는 좀 큰 인물이었어요. 투맨데르의 관직이 태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감은 환관이라는 뜻입니다. 환관이 갖는 관직이에요. 충렬왕 때부터 충렬왕 비가 제국대장 공주죠. 쿠툴루 켈미시 공주. 쿠툴루 켈미시 공주가 고려에 와서 고려 환관들을 몽골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몽골로 간 고려 환관이 거기서 일을 잘했거나 능력을 인정받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천민들 가운데 환관이 되는 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퍼져요. 실제로 몽골에 가서 환관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많았고 관리로 출세한 것에 비해서 환관으로 출세를 하게 되면은 황제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궁궐 안에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환관과 같이 세력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궁녀들이죠. 환관과 궁녀. 여기에 더하기 황후가 있게 된다면 이 세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었겠죠. 그것이 자정원당의 모체가 되는 거고 기황후 세력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 드라마가 많은 왜곡이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기황후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죠. 그 드라마에서는 이름을 승냥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래서 기승냥으로 등장하는데 당연히 창작이죠. 승냥이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씨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황태우가 엄청 심하게 반대를 해서 기왕후가 황후에 오르지를 못해요. 그 드라마 상 내용은 이거는 어느 정도 보증이 된 부분. 드라마에서
기황후를 반대하는 그 황태후는 누구냐면 툭테무르의 황후였던 부다시리입니다. 이 부다시리는 자기 아들이 있었잖아요. 엘토구스라는 아들이 토곤테무르에 이어서 황제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이 기황후가 미래에, 아주 먼 미래에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을 것이다라는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드라마에서 부다시리가 기황후의 황후 그 책봉을 극렬하게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황후를 황후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몽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해요. 말하자면 옹기라트 같은 황후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옹길라트 출신이 아닌 사람이 황후가 된 것에 대한 반대는 아마 몽골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을 겁니다. 참고로 옹길라트를 다른 데서는 콩길라트라고도 하고 쿵구라트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부르는데 다 같은 겁니다. 그 드라마에는 타나실이랑 기왕후가 엄청 라이벌로 나오는데 근데 기왕후는 되게 공녀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뒷배 튼튼한 타나실이랑 맞싸울 수가 있어요? 타나시리는 엘테무르의 딸이고 중요한 것은 토곤테무르의 황후죠. 이 타나시리와 아직 황후가 되지 않은 궁녀 신분의 기씨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은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료에 보면은 타나시리가 기왕후를 매일 때렸다. 매를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몸을 불로 지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다만 이 기황후가 궁녀 신분으로 있을 때 타나시리와 경쟁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요소가 있죠. 토곤테무르의 태도. 토곤테무르는 타나시리를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 무서운 엘테무르의 딸이란 말이에요. 기황후는 그렇지 않아요. 토곤테무르는 기황후가 훨씬 더 예뻐 보였을 겁니다. 글쎄요, 기황후가 이걸 믿고 타나시리하고 경쟁을 했을까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죠. 좀 과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